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스마트운행체공학과 조기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미래차 소프트웨어의 가치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미래차 소프트웨어의 미래를 먼저 보고요. 그리고 그 미래를 대비하는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현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차 소프트웨어의 미래 동향입니다. 일단 포드의 대량 생산으로부터 약 100년 만에 자동차 산업의 변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변혁을 시작하는 것은 2015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다임러의 회장이 다임러는 자동차 제조사에서부터 네트워크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자로 디지털 변혁을 하겠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변혁을 이루는 전략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CASE,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케이스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는 커넥티비티, 연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연결이라는 것은 자동차와 주변의 사람, 사물, 공간이 모두 연결된다는 뜻인데요. 이 연결을 위해서는 통신기술, 특히 DSRC랄지 CV2X라는 기술들이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A, 오토노머스,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원래 자동, 스스로 움직인다는 뜻인데요. 자율주행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자동차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이 핵심인데요. 먼저 내가 내 차가 어디 있는지 먼저 판단을 하고요. 주변에 어떤 물체들이 있는지도 인지를 하게 되고요. 그 인지를 기반으로 내가 어디로 갈지 판단을 하고 제어를 하는 게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 기술은 미국 자동차 공학회에서 총 레벨 0부터 5까지 6단계로 나눠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은 한 레벨 2 정도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S는 shared 서비스, 공유 서비스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 shared 서비스라는 것은 한 대의 자동차를 여러 시간 단위로 나눠서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하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말하게 되는데요. 이 서비스를 위해서는 공유 플랫폼 기술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유 플랫폼 기술의 예로는 우버나 여기 있는 리프트 같은 라이드 헤일링, 즉 필요한 곳에서 차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이러한 기술들도 있고요. 아니면 카쉐어링, 저희에게는 소카나 그린카로 익숙한 지정된 장소의 차를 사용하고 반납하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저에게는 친숙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E는 일렉트릭 전동화를 의미를 합니다. 지금 자동차의 심장, 즉 엔진이 내연기관 엔진이 모터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동화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배터리나 아니면 모터 기술인데요. 이러한 전기차의 장점은 굉장히 내연기관보다는 시스템의 구조가 단순하지만 차량 정숙성, 무공해성과 같은 굉장히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케이스가 어떻게 실현될지, 어떤 기술이 먼저 실현되고 어떤 기술들이 가장 마지막에 실현이 될까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요. 먼저 지금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전기차들이 보이고 있죠. 아직 완성은 되지는 않았지만 전기차 기술이 먼저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차량과 연결되는 커넥티비티 기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 쉐어드 플랫폼 기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기술은 현재 한 레벨 2 정도 되고요. 내년쯤에 한 레벨 3 정도의 차량이 나올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은 한 5년에서 10년 이후에 이루어질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 케이스 기술의 마지막 퍼즐은 저희가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아직 이 완전 주행 기술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된다면, 케이스가 완성이 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먼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큰 패러다임의 변화와 산업적 파장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패러다임의 변화는 평등, 즉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교통약자라고 하죠. 교통약자라고 하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포함해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네, 저희 이제 전국 대비 한 30% 비율이 이러한 교통약자라고 하고 있고요. 이 교통약자 중에서도 한 16%가 고령자입니다. 점점 고령화 사회로 가면 갈수록 이 교통약자들이 늘어나게 될 텐데요. 네, 자율주행 기술이 모두에게 이동의 자유를, 이동의 평등함을 제공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평등한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을 한다면은 어떤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형 교통 서비스의 발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사람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직접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자동차를 주문하고 그 자동차가 도착해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리면은 차량은 또 다른 사람을 태우러 가겠죠. 또 하나는 이제 물류, 사물의 이동입니다. 자율주행 트럭이나 밴 아니면 드론이나 굉장히 많은 자율주행 로봇을 통해서 물류 서비스의 혁신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율주행 플랫폼 기반 서비스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가 있는데요. 다음 왼쪽 그림과 같이 만약에 이제 신선식품을 채운 차량이 저희 집 앞에 오게 된다고 한다면 노약자분들도 쉽게 신선식품들을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오른쪽은 이제 도요타의 이팔레트라는 플랫폼인데요.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여러 상점들이 저희 사용자가 직접 찾아가지 않고 집 앞으로 찾아온다면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와 굉장히 다양한 관련 산업들의 발전이 예측이 됩니다. 두 번째 패러다임의 변화는 자유, 즉 저희가 운전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운전으로부터 해방이 된다면 이 자동차 내 공간은 운전을 위한 공간에서 어떠한 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운전으로부터 해방되면은 어떤 관련 산업들이 발전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크게 발전을 예측할 수 있는 산업은 멀티미디어 콘텐츠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출근 특성을 분석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0% 정도가 이제 승용차를 사용을 하고요. 또 출근할 때 걸리는 시간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되게 됩니다. 즉 30분에서 40분을 운전을 하고 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운전하는 시간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모바일 오피스랄지 아니면 시어터랄지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등의 굉장히 다양한 산업들이 발전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또 관광 서비스 산업도 변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저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서 출발을 하고 또 이제 숙박비도 아낄 수 있겠죠. 차 안에서 잠도 자고 영화도 보고 또한 이런 관광 명소를 가이드하는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저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 패러다임의 변화는 공유, 즉 자동차 소유가 엄청나게 감소할 걸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통계청 자료에 보면은 승용차 한 대당 1일 평균 주행 거리는 약 한 30km밖에 안 됩니다. 즉 평균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하루에 1시간 정도만 운행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주차장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게 되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들이 다 도로로 나와서 어떤 일을 하게 되겠죠. 이러한 공유의 감소, 공유 자동차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모빌리티 as a 서비스
또는 스마트 시티가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마스라는 것은 항공이나 기차, 지하철, 버스와 같은 다양한 교통수단이 하나로 통합돼서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와 연동이 된다면은 이런 마스를 통해서 굉장히 이동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면 굉장히 많은 파장이 있을 걸로 예측이 되는데요. 먼저 교통 체증이 굉장히 감소가 되고요. 이런 교통 체증의 감소는 환경 오염 및 사회적 다양한 많은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이루어낼 걸로 예측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마스 서비스 구현, 스마트 시티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도 소프트웨어의 역할은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소프트웨어, 이 미래 자동차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여태까지는 굉장히 먼 미래죠. 한 10년 후의 미래인데 지금 아직 오지는 않았고요. 이러한 미래를 오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미래를 대비하는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현재를 한번 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케이스의 마지막 퍼즐은 완전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술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실현해내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이제 이 소프트웨어 전망 컨퍼런스니까요. 당연히 이제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히 이런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다양한 인공지능들이 필요하게 되고 소프트웨어 역할들이 점점 더 커지게 될 겁니다. 즉, 이 케이스의 마지막 퍼즐을 위해서는 저희가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이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980년대부터 현재 2020년까지 이 자동차 내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컨텐츠의 양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가장 복잡한 소프트웨어, 자동차에서 가장 복잡한 소프트웨어는 엔진 컨트롤러였죠. 근데 1990년대부터는 인포테인먼트 아니면 엔진 컨트롤러, 패시브 세이프티, 이거는 에어백 같은 거를 얘기하고요. 바디나 시큐리티, 이모발라이저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으로 점점 증가를 하다가 지금 2020년에 보면은 가장 복잡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즉 ADAS 시스템으로 해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트렌드, 이러한 동향으로서 우리는 앞으로 이 자동차 소프트웨어, 특히 이제 자율주행 시대로 간다면은 이 소프트웨어 컴플렉시티 그리고 소프트웨어 컨텐츠 양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동차 소프트웨어 산업은 어떻게 변화를 할까요? 그거는 저희가 이 모바일 폰에서부터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전에 모바일 폰, 어떠한 휴대폰의 특징을 정의할 때는 하드웨어적인 특징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통신이 잘 됐는지, 음질이 좋은지부터, 이게 열리고 닫히는지, 액정이 칼란지 아닌지, 안테나가 있는지, 화면이 돌아가는지, 슬라이드인지,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적인 특징으로 이 휴대폰이 정의가 됐다면 지금은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냐면 물론 하드웨어적인 특징도 있지만 어떤 OS를 쓰는지 아니면은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을 하는지로 이 휴대폰의 특징들이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이 휴대폰의 특징들은 소프트웨어로 결정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특징도 현재까지는 하드웨어, 즉 엔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정숙한 운전성을 제공을 하는지, 이런 얼마나 연비가 좋은지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적인 특징으로 자동차가 정의가 됐다면 앞으로는 어떠한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을 하는지, 차량 내에서 어떤 인포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을지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으로 바뀌지 않을까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케이스 시대를 위해서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케이스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즉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자동차가 되어야 됩니다. 이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자동차라는 것은 먼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차량 OS를 통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버 더 에어 OTA 서비스를 통해서 차량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됩니다. 차량에 있는 소프트웨어 특징은 공장에서 나가고 난 이후에는 하드웨어와 마찬가지로 업데이트를 하려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리콜을 받아서 정비소에 가지 않는 이상은 업데이트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OTA 서비스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들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면 이 자동차의 가치는 전체 수명 주기 동안 계속 증가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OTA 서비스 때문에 전에는 고민하지 않아도 될 문제를 지금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건 바로 보안이겠죠. 사이버 공격을 탐지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차량 보안 전략이 굉장히 필수적이고요. 특히 저희가 자율주행 서비스,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을 하는데 어떤 사이버 공격이 들어와서 내 차를 사고가 나게 만든다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특성,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이 돼야지 케이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지금 딱 보시면 이거는 지금 스마트폰에서 다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 쪽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은 분야였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긴밀하게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시스템 기능들이 하나씩 어떤 기능들이 하드웨어와 정말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특히 산업 구조로 보면은 OEM과 서플라이어, 즉 제조업체와 부품업체의 역할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즉, 여러 부품 회사, 즉 우리나라에는 모비스나 만도 같은 부품 회사들이 시스템을 만들고요. 그거를 OEM 제조업체에 납품을 하게 되면은 그 부품들을 인티그레이션해서 자동차를 만드는 구조로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발전을 하는 그런 산업 구조에서는 특징들이 각 서플라이어, 부품 회사마다 각자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컴퓨팅 기반의 하드웨어 시스템 종속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저가의 인베디드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최적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최적화를 위해서 이런 분할된 산업 구조를 가다 보니까 놓치는 것이 확장성 부분이었습니다. 즉 소프트웨어의 확장이 굉장히 어려워졌었죠. 하지만 이런 전통적인 자동차 소프트웨어 산업의 구조를 좀 바꾸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테슬라라는 기업이 전기차를 잘 만들어서 유명할 수도 있지만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 분야에서는 지금 많이 앞서 나가고 있어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테슬라는 전기차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보다 굉장히 단순한 구조죠. 전기차도 복잡하기는 하지만 내연기관보다는 단순하기 때문에 이 자동차 산업,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자동차 산업에 들어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테슬라가 부분적이긴 하지만 가장 처음으로 OTA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테슬라 차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계속 업데이트된 기능들을 경험할 수 있었죠.
또한 최근 이제 올해 8월쯤이죠. 테슬라의 이제 AI 데이라는 이러한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행사의 내용들을 쫙 보시면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즉 자율주행 기능이 얼마나 우수한지, 그래서 비전이나 플래닝 기능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자율주행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머신러닝 기술인데요. 이 머신러닝을 위해서는 굉장히 방대한 양의 트레이닝 데이터, 학습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이 학습을 위해서는 굉장히 고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한데요. 그 고성능 슈퍼컴퓨터를 위한 프로젝트 도조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AI 데이만 보면은 이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인지 소프트웨어 회사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굉장히 소프트웨어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자동차 업계도 이런 테슬라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다양한 자동차 업계들도 이거에 대한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임러,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는 MB.OS라는 어떠한 통합 소프트웨어 OS를 만들어서 한 2024년, 5년쯤에 이제 출시를 해서 모든 다양한 이러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OS를 제공을 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폭스바겐 그룹도 이제 카리아드라는 어떤 자회사의 설립을 통해서 이 자동차 OS에 대한 통합, 소프트웨어 통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요타 같은 경우는 생산으로 따지면은 거의 세계 1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도요타도 이제 자회사인 우분 플래닛이라는 회사를 이제 설립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아린이라는 통합 OS를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the most programmable vehicle on the planet, 지구상에서 가장 프로그램이 잘 되는 자동차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현대 자동차도 이제 현대 오토에버라는 곳에서 이제 모빌진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러한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 시대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IT 업계나 스타트업 업계는 어떨까요? 스타트업 업계나 IT 업계는 완전 자율주행, 이제 레벨 4나 5를 위한 자율주행을 위해서 문샵 접근이라고 하죠. 기존에 있던 산업 구조를 탈피해서 한 번에 완전 자율주행을 가겠다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4, 5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나 어떠한 전략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다양한 업계에서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을 향해서 굉장히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또 한번 국내 자동차 정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자동차 정책을 살펴보면요, 2030년 저희 미래 자동차 국가 비전이라는 부분을 보시면은 아까 케이스라는 이런 전략하고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차,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개방형 미래 생태계를 이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미래차 6대 핵심 기술이라고 해서 아까 이제 케이스의 전기차 부분 같은 경우는 배터리 시스템과 연료전지 시스템, 그리고 커넥티비티는 통신 시스템, 그리고 자율주행 파트에서는 반도체, 센서, 그리고 이제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핵심 기술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차량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점점 중요해지고 이 전체적인 산업 구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자동차의 이제 미래, 굉장히 먼 미래죠. 굉장히 먼 미래와 이 미래를 대비하는 현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미래를 대비하고 현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것이 있죠. 그 말씀을 하고 이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자동차 회사에 있다가 이제 건국대학교에 2018년부터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팀 연구팀을 이제
꾸려서 이제 자율주행 핵심 기능인 뭐 센서 처리나 인지, 판단, 제어 뭐 이런 부분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보이는 소프트웨어 구조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소프트웨어 구조들이 이 자동차 안에 들어와야지 안전하게 운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와 같은 그러한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저희 연구원들이 소프트웨어를 다룰 줄 아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기계공학, 전자공학, 전기 재료공학, 정보통신공학 같이 기존의 다양한 공학들이 집대성된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케이스와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을 위해서는 아까와 같은 연구 인력들을 위해서 어떠한 소프트웨어 교육이 가장 핵심적인 파트, 즉 케이스와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을 위한 준비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유익한 강연 주신 조기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강연하시는 중에 좀 질문이 올라와서요.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장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고요. 말씀하신 ADAS, ADAS 시스템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포함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추세는 어떠한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교수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ADAS 같은 경우는 일단 자율주행에 이제 5단계가 있는데 자율주행 1단계, 2단계 정도를 이제 ADAS, 그러니까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만도랄지 현대모비스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통해서 일단은 지금 ADAS 기술들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또 보면 현대자동차 최근 이제 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운전자 보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운전자 보조 기능, ADAS 기능들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 있는 걸로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해외와의 협력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어떻게 협력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OEM 중심으로 이 부품 회사들은 이제 해외 업체들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OEM 안에 자동차 제조 업체 안에 다양한 부품 업체들이 모여서 협력을 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연 감사드리겠고요.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